한국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하죠. 그냥 사는 공간, 그 이상이에요.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정말 떨쳐내기 힘든 불안이기도 하고요. 마치 온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대한 게임판 같다고 할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복잡한 게임의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한국 주택시장, 이거 정말 시한폭탄 아니야?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시한폭탄이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떻게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가 오히려 독이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어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위기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은행 같은 금융당국 내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가격 붕괴 가능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그 내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상황은 더 이상 못 간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걱정된다 수준이 아니고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한테 긴박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이 시한폭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지금의 이 문제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아주 위험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미래에 대박 날 거다, 이 가능성 하나만 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냥 다 날리는 엄청난 고위험 투자죠.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둔촌주공 사태였어요. 증권사들이 이 PF로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업이 멈추면서 파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바로 그때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이들을 전부 살려주게 됩니다. 시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위험한 교훈을 얻게 돼요. 바로 부동산 투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잘못된 믿음,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때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죠. 아무리 위험하게 부동산에 투자해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나라가 다 구해주네?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라는 개념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그 뒤로 훨씬 더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투자를 계속 부추기면서 지금의 시한폭탄을 만든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삐끗하면 큰일 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해답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진짜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연착륙,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거품을 서서히 빼는 아주 이상적인 길이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경착륙, 단 한 번의 실수로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국 경제 전체를 아주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최악의 결과인 거죠. 그럼 정부가 이 연착륙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내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그게 뭘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10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1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만 3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고소득자에게 어떤 압박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연봉 10억을 버는 고소득자예요. 그럼 소득세로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내겠죠? 근데 여기에 보유세 3억이 딱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은 2억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10억을 버는데 세금 다 내고 나니까 집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으로 상황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관점을 개인의 전략으로 한번 옮겨서 좀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지,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내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라든지 달러 같은 해외 자산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거죠. 이 전략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만약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내 해외 자산이 든든한 강패가 되어주고요. 반대로 한국 경제가 연착륙에 멋지게 성공하면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집값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한국 경제가 매년 7, 8%씩 막 성장할 때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경제가 크니까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진 지금 집값만 계속해서 오르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국가 경제라는 기초 체력과 자산 가격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부동산 불패 신화,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어쩌면 정말로 끝난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너무 깊이 묶여 있을 때, 만약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